저는 제 마음을 만나기 전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들을 파악하는 데 좀 많은 시간을 들였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소외감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소외감보다도 쪼끔 더 거친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용이어서 좀 쉽사리 보기가 힘들었던 마음 중 하나였어요. 어 바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공격받고 미움받는 마음이었어요. 그 패턴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 소속되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받고 지지받고 환영받는 느낌으로 시작돼서 황홀하고 가슴 벅찬 느낌 속에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굉장한 질투나 시기를 받거나 혹은 너무너무 미움받고 배척받는 느낌으로 끝이 나는 이런 패턴이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생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 중학교 때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저는 큰 환영을 받고 친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서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전학 가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무리에게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러운 공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에 대한 온갖 폭언과 공격적인 말들을 제가 전학 온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쏟아붓기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14 살이었으니까 많이 어렸죠. 저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버거웠고 제 안에 죽음의 공포와 맞먹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에게로 다시 돌아가 가까이 머물러 있어 봤어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안방에 있었던 이불장 속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큰 소리로 울며 울부짖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그 상황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속수무책인 상태였고 아빠는 그 감정에 전혀 공감을 해줄 줄을 모르고 되려 나약한 저를 꾸짖으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에도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이 공포에 떨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고 결국 가까이 살던 작은 고모가 와서 그 친구들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급하게 종결이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줄 존재가 아무도 없어서 절망하면서요. 그땐 그랬어요. 그런 저에게 제가 다가가요. 일단 장롱 안에서 저를 부드럽게 안아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부드러운 티슈를 꺼내 눈물과 콧물을 닦아줘요. 그리고 꼭 안아줍니다. 등도 토닥토닥 해줍니다. 제가 더 격렬하게 몸을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니 더 사랑스럽게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그 무서운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 나지막히 이야기해줬어요.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계속 공감해주고 쓰다듬어줘요. 이제 어떻게 학교에 가지? 학교 친구들이 그 글을 다 봤을 거야.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 나는 이상한 앤가 봐. 나한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뭔가 잘못됐어. 그냥 죽어버릴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그냥 죽어버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무서워. 배신자들. 나는 내가 창피해.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두서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말로 울부짖는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좀 진정이 된 뒤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널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고민해 보더니 그 친구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저를 가해했던 그 친구들을요. 그래서 이 어른이 된 저는 그 친구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와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저희 집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한 사람씩 나에게 말을 하고 사과할 기회를 주면 될 것이지,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대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나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미안했던 일이 있으면 그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희를 용서했고 너희도 나에게 서운했던 점이 있고 또 상처받았던 점이 있었으면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자신도 너희도 모두 앞으로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그때 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마음이 어떠냐고. 처음보다는 많이 마음이 나아졌지만 아직은 좀 마음이 아프대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해 주었어요. 나는 너가 필요하거나 부를 때 언제든 즉시 올 준비가 되어 있어. 힘들 때면 꼭 나를 잊지 말고 불러. 바로 올 테니까. 그때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다시 지금의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다시 그 자리로 저를 부르면 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어요. 그 도움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어요. 나는 나에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무엇이든 해줄 수 있고 어떠한 것이든 들어줄 수 있어요. 그때 기억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면서 제가 몇 번의 작업을 했었는데 오늘 이 음성을 녹음하면서 다시 떠올랐던 또 2가지의 새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전학을 와서 그 친구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그 전학 오기 전 학교의 친구들에게 엄청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새로운 학교에서도 굉장히 환영받았고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버림받은 느낌? 나에게. 그리고 그 당시 그 친구들, 제가 그때 살았던 동네가 조금 공부를 잘하는 학구열이 높은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 친구들의 그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들. 이제 그런 아픈 마음들이 뭔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리고 새로 전학 간 친구에게 배신당한 느낌? 버림받은 느낌? 이런 것들도 떠오르고, 그 당시 우리가 중학생, 특히 여자애들 그 관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무지했어요. 그쵸?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 전에 자기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안의 분노를 표출할 어떤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공교롭게도 저였고, 물론 이제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고 어렸으니까 어떤 잘못을 했겠죠. 남의 험담을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저로서 미숙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표적이 돼서 저에게 그런 것들을 퍼부었고 어떤 해소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럼에도 그런 행동들, 그 친구들의 행동들은 정당하지 않았고 옳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의 어떤 아픔도 있었던 거겠죠. 이제 그것들도 우리가 다뤄야 할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그 당시 상처받았던 나를 먼저 돌봐야 그 후에 그 마음들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떠올랐던 건, 제가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친구한테, 친하지도 않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받은 어떤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었는데, 한 고등학교 때쯤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 쪽지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적어 놨더라고요. "미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을 그렇게 가려서 사귀어서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정확한 문장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가 그랬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랬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사람을, 내가 인기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만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약하고 볼품없고 인기도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니까 어떤 그런 힘 있고 인기 있고 사랑받는 친구들 가까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이런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때 또 기억이 함께 떠오르면서 음 또 그것과 관련된 마음들도 이렇게 봐주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봐주다 보면 그 한 가지 사건이 꼭 이렇게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과 얽혀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너무 막 벅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장 상처받고 가장 알아줬으면, 내 마음을 품어줬으면,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건과 마음을 먼저 딱 따와서 그 마음부터 봐주고, 그다음에 억지로 뭐 계획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봐주는 거예요. 내면 아이 치유, 내면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지 절대 어떤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예시로 드린 이 사례는 좀 보기 힘들고 벅찬 큰 마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부터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상 중에서 나의 마음을 봐주는 연습, 내가 나와 친해지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시면 어느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내 안에 숨겨뒀던 이 큰 마음을 한번 봐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마음 먹고 내가 이런 마음은 좀 봐도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내면의 신호가 와요. 그럴 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포스러워했고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뭔가 얼음이 녹듯이 어느새 이렇게 작아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엄청난 공포와 이 두려움의 덩어리가 나도 모르게 작아져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마법 같은 현실 창조, 시크릿, 끌어당김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 작업, 그리고 무의식점과 내면 아이 치유를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